그러면 시작을 할까요? 네. 오늘 이제 그 민교협 38기를 시작을 하면서 저희가 오래간만에 11시부터 모였습니다. 그래가지고 11시부터 밥 먹고 5시간 동안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얘기를 나눴고요. 이제 그 민교협의 산증인이시죠? 그러니까 우리 김세균 선생님 이제 모시고 저희가 그동안에 민교협이 활동해왔던 내용하고 거기서 우리가 주로 어떤 정신을 이어받아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또 새기는 그런 과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나 이제 저희 교회에 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 이제 더 원로이신 우리 장애 선생님, 장애 회원이시죠. 회원도 계시고, 또 일부러 또 서울에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 좀 최갑수 선생님도 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김세균 선생님이나 이제 최갑수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집행부를 이미 하셨고 지금 하시고 있지 않으심에도 불구하고 실은 저희 집행부에 큰 버팀목이 되어 주시고 계시죠. 그래서 저희들한테 너무 감사드리고 특히나 오늘은 이런 귀한 시간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좀 말씀 이제 자유롭게 해주시면 저희 듣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저희가 좀 의문점이 있으면 질문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맛있는 식사 하겠습니다. 지금 뒤에 저 홍윤포 선생님하고 최재 선생님도, 그러니까 여기 민교회에서 오신다 그러니까 기꺼이 또 대답하시겠다고 일부러 오셨고, 그래서요. 그러니까 다른 두 분은 들으셨겠지만 여기 이 교회를 짓는데 토지도 기증을 하시고 이 교회를 쓰는데 큰 공헌을 해주신 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시작할까요? 시작해도 될까요? 네, 시작하시죠.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네, 반갑습니다. 뭐 그저 자유롭게 이야기하면 예, 자유롭게 말씀하세요. 특별히 뭐 너무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오늘은 더불어 우리 장혜익 선생님도 오랜만에 뵙고 하니까 정말 참 제 개인적으로 대단히 반가운 자리입니다. 제게 부탁한 것이 민교협과 나와 민교협 해가지고, 근데 나 자신이 그 민교협 활동 경험을 한번 이야기해달라 이런 것 같습니다. 저는 민교협이 1987년 7월달에 민교협이 창립됐죠. 1987년 6월 민주화투쟁 이후 그 여파를 받아서 바로 7월달에 결성이 됐는데, 그 당시 때는 저는 독일에서 유학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더구나 1987년 같으면은 1982년에 제가 독일을 갔는데 88년 2월달에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왔기 때문에 87년 87년 민교협 결성될 당시 때는 한창 논문을 작성한다고 바쁠 시기였습니다. 그래도 1987년 6월 한국의 그 민중투쟁, 군부 독재 타도를 위한 민중투쟁 소식을 듣고 독일에서도 우리들도 좀 한번 해야 안 되겠느냐 생각해서 그 당시 때 독일에 공부하는 유학생들 한 20몇 명이 또 베를린 만나가지고 우리도 한번 하자, 연대하는 투쟁을 하자 해서 그러면은 독일의 수도 보온에서 대집회를 한번 열자, 유학생들과 교민들이 대거 참여하는 그 집회를 열자 해서 그렇게 결정을 하고, 그런데 딱 한 준비하는 시간이 적어도 한 2주 정도는 잡아야 되겠더라고요. 독일 각지에 연락을 해야 되고, 보온에서 모이고. 그래서 그 당시 보온에서 집회는
약 3천 명이 모이는 대집회를 해서 아마 유럽에서 가장 큰 집회였던 것 같습니다. 본 외곽, 본 중심부에 한 4km 떨어진 데서 출발해가지고 본 중심부로, 광장으로 이렇게 갔는데 한 3천 명이 그러니까 가니까 처음에는 독일에서는 뭐 이 집회 시위의 자유가 있으니까 경찰들이 뭐 호위해주고 가는데 어슬렁어슬렁 걸어가니까 아무런 재미가 없어요. 누가 쳐다보지도 않고. 그래서 보원으로 들어갈 때 무렵돼서 야 이래갖고는 뭐 우리가 뭐 관심도 끌지 못하겠다 해서 우리 한국식으로 한번 하자 해서 야 우리 이제부터는 독재 타도 뭐 군부 타도 하면서 이렇게 외치면서 도보가 아니라 우리가 좀 뭡니까? 좀 이렇게 빠른 걸음으로 좀 시골로 와 뛰면서 뛰어가면서 본심에 들어가면서 한 3천 명이 그러니까 외치면서 들어가니까 독일 사람들이 이런 시위를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관심이 있어가지고 와 쳐다보다가 우리가 본 광장에 모여가지고 할 때는 뭐 독일 사람들이 뭐 엄청나게 구경하는 식으로 해서 아주 뭐 신나게만 했습니다. 그런데 6.29 선언인데 우리 2주간 준비를 하다 보니까 그 6월 29일 이전에 했으면 더 좋을 뻔했는데 우리가 6월 30일 날 했어요. 그러니까 6.29 선언을 하고 난 다음에 하는 식이 돼버려서 좀 늦었다 싶은 생각도 가졌지만 그래도 어쨌든 뭐 그때라도 했는데 마침 그 당시 때 또 뭐 그 준비할 때 그 한국에서 유인호 선생님 제 집에 와 있었어요. 유인호 선생님 제 집에 와 있었는데 제가 그 본할 때 제가 프랭카드를 써가는 거 제 집 앞에 이렇게 뜰이 넓어서 그래서 뭐 이 프랭카드 만들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만들고 그다음 선언문 작성 뭐 제가 맡았는데 맡았고 근데 유인호 선생님 그때 한번 논쟁이 일어났는데 이 6.29 투쟁이 해가지고 이 뭐냐면은 유인호 선생이 절대 김대중 선생이 군부와 타협 안 할 거다. 즉 군부의 적극적 퇴진을 요구하지 군부와 뭐 이렇게 타협을 해가지고 나중에 뭐 이렇게 소위 이야기하는 평화적 뭐 이행이랄까 뭐 이런 건 안 할 거다. 그래서 나는 내가 알기로는 김대중 선생이 절대 그런 분이 아니라고 적합한 속에서 뭐 선거에 의한 군부 선거를 통한 군부 정권 바꾸는 그런 길을 택하지 저 호메이니식으로 팔레비 왕조를 타도할 때 그냥 적극 퇴진을 요구했거든요. 물가라. 근데 호메이니 같은 경우를 보니까 독일에서 벌써 망명 정도로 수립했는데 한 300몇 명을 거느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국내하고 연결돼가지고 하는데 대단하더라고요. 그 사람도 활동하는 눈에 보여. 그리고 뭐 모조리 뭐 군부 이런 데다가 다 자기 사람들 심어가지고 뭐 벌써 팔레비가 완전히 무너지기 직전에 보니까 마지막으로 팔레비 와인이 얻어난 데가 공군입니다. 공군인데 팔레비가 나중에 그 시위대들 보고 공군을 명령해가지고 폭격기를 가서 거기서 사격을 명했어요. 근데 그때 사격을 만약 공군들이 폭격기에 가서 사격을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겠습니까? 사격을 했으면. 근데 공군이 그걸 거부를 해버렸어요. 자기가 가장 믿었던 공군조차 이렇게 하니까 뭐 그때 이제 결정이 나버린 거죠. 어떻게 보면 군부가 움직이지 않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호메이니가 내가 며칠 날 귀국한다 하면서 테헤란 그때 정권 물러나라 하니까 이 호메이니가 딱 테헤란 그 공항에 딱 내려오는 순간 뭐 정권이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그러면 그냥 인쇄하는 식으로. 야 우리 한국도 그런 군부 정권 적극 퇴진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겠느냐? 나는 절대 김대중 선생 이런 사람은 그렇게 안 한다. 또 유인호 선생 이상하게 적극 끝까지 그렇게 할 거라고 또 주장하더라고요.
했는데 어쨌든 그런 뭐좀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 이후에 어쨌든 간에 6.25는 이유를 받아들이고 하면서 일종의 우리나라 민주화 과정에서 좀 타협적 민주화라고 이렇게 진행되는 그런 배경입니다. 물론 타협적 민주화 과정 때문에 뭐 이렇게 민주화 과정에서 유혈 충돌이라든지 이런 거 일어나지 않았죠. 만일 군부의 적극적인 퇴진을 요구하는 식으로 끝까지 붙었다면은 아마 뭐 엄청난 유혈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죠. 그 다음에 또 반드시 그 당시 때 성공한다는 보장도 있었던 게 아니고 어쨌든 그래 됐습니다. 근데 6월 달에 그런데 1988년 3월 달에 제가 들어왔는데 1간 시간 강사를 생활을 했는데 뭐 제일 먼저 그 당시 때 시간 강사 노조를 했던 것 같아요. 비정규직 교수 노조를 안 하고 그 당시 때 시간 강사 노조를 정강노라고 전국 강사 노조. 예, 시간 했죠. 네. 그래서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제일 먼저 가입한 조직이 조직에 하고 한 1, 2년 하고 그 다음 89년 3월 달에 서울대학교 전임 교수가 됐는데 전임 교수 되자마자 제일 먼저 가입한 조직이 민교업이죠. 당연히 나는 민교업에 가입한다고 생각을 해서 89년 3월에 졸업하고 그 다음 또 하나의 에피소드는 조금 있다가 정교조 가입 문제가 나왔어요. 정부에 대한 정교조의 탄압이 이렇게 막 본격화되니까 그러니까 일종의 연대 차원에서 교수들도 정교조에 대거 참여하자 하는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때 우리 최갑식 교수 나 서울대학교 교수 된 지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최갑식하고 또 배영수 두 분이 내 연구실 찾아와서 뭐 정교조 뭐 하는데 가입하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거 그 당시 때 하도 정교조에 대한 탄압이 심화되니까 이거 뭐 가입을 하면 잘못하면 또 서울대학교 교수도 또 쫓겨날 수도 모르겠다 싶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런데 또 가만히 생각해 내가 언제 뭐 대학 교수 된다는 것도 없는데 어쨌든 쫓겨나더라도 전 서울대 교수니까 뭐 그 타이틀도 괜찮고 해서 사인을 했어요. 사인을 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대학원 연구실로 가서 학생들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대학원 학생들 보고 야 내 정교조에 가입해가지고 내가 쫓겨날 줄 모르겠다고 내 쫓겨나면 너들 내 복지운동 좀 해달라 했더만 애들이 뭐 신이 나가지고 선생님 뭐 우리가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뭐 다 해줄 테니까 그때는 학생들이 그 정도 상당히 급진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렇게 나를 막 격려를 해주니까 막 힘이 절로 나더라고요. 절로 나더라고요. 어쨌든 그래 정교조 두 번째 가입한 조직이에요. 그리고 이제 민교업 교육원에 제가 뭐 평생 동안 정리 개입하고 지금도 뭐 민교업 회원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민교업에서 뭐 했고 내 개인적 친소관계도 주로 이렇게 대학 교수 중에서는 주로 민교육 활동을 통해서 하는 선생님들이 제하고 가장 지금도 가장 친한 선생님들입니다. 그때 맺었고 그래서 민교육과에는 뭐 뗄래야 뗄 수 없는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장희문 쌤이 공동노조 할 당시 때 정책위원장을 맡아달라 해가지고 정책위원장을 한 1년 맡았는데 그때 그 당시 때는 이제 민교회에서 해마다 10년이 되면은 시국 선언문을 발표를 했어요. 1년 정도의 뭐 세계 정세, 국내 정세 전체를 총괄하고 그리고 한국의 정치나 사회가 어디로 가야 할까에 대한 우리들의 어떤 그런 제시하는 그 시국 선언문을 발표했는데 그거는 그 당시 때는 그 선언문이 대학 일간 신문에서 아주 대서특필을 해줬습니다. 해서 상당히 무게 있는 선언문으로 했는데 그래서 상당히 그 시국 선언문 발표로 상당히 중요한 작업을 했죠. 한데 제가 정책위원장 당시 때 그 시국 선언문 작성을 좀 제가 중심적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책위원장 당시 때 그 당시 때
지금 이름 좀 지금 잘 생각이 안 나는데 한번 봅시다. 이 일종의 그 제야 민주운동 세력들 연합체, 연합소수로 전국 연합 전국 연합 잠시 좀 한번 봅시다. 제가 이 기억력이 자꾸 안 좋아가지고 이름을 자꾸 잊어버려요. 천천히 하십시오. 전국연합입니다.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연합 결성을 위한 그 앞에 이제 다시 그 1991년부터 이 전국연합 결성을 위한 회의가 열렸는데 그 회의에 제가 이제 민교협을 대표해서 계속 참가를 했는데 그때 참 정말 고생을 했습니다. 뭐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 전국연합의 기본 성격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서 뭐 내가 주장은 좀 소수파들 주장은 이런 민중운동 민중투쟁연대기구 상설적 연대 단체로 만들자. 뭐 이거 했고 또 뭐 다른 세력 주류들은 이 제야 민족 세력의 정치적 대표제로 만들자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데 제야 민족 세력의 정치적 대표제로 만들자고 주장한 사람들의 핵심은 다가오는 대선에서 김대중을 지지하자는 거였어요. 김대중을 지지하자 딱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있고 제 같은 경우는 이게 민주운동 단체들이 김대중을 지지할 수도 있고 또 그 당시 때 좀 이따 뭐 권영일 후보도 나오는데 권영일 후보도 지지할 수 있고 이렇게 열어놔야지 누구 하나 딱 모아가지고 누가 김대중을 지지하는데 이거는 맞지 않다. 그래서 그거는 정치적 대표제 역할을 제임하지 말고 민족 운동의 상설적 공투체로서 이렇게 발전을 시켜야 한다고 하면서 가능해서 논쟁을 벌였는데 한 두 달 정도 매일 회의를 하는데 한번 회의하고 나면 그 다음날 또 회의로 쓰가 오는 거 보면은 그 앞에 정치적 대표제를 해야 한다는 이 사람들이 자기 회의로 보면 딱 자기들에게 적합하게 만들어 나와요. 앞에 회의 내용을. 그래서 또 그거 교정시키고 그거하고 맨날 싸우다가 나중에 체력적으로 안 돼요. 이거는 계속 발언하려면 그 회의 계속 참여해야 돼. 밤 12시 오면 4시 오면 하니까 계속 참여해야 되는데 나는 또 강의도 하러 가야 되고 하는데 하니까 뭐 계속 참여하고 제 나름대로 계속 최대한 참여했지만 그래도 안 되더라고요. 안 되고 더구나 또 소수파였기 때문에 정치적 대표자로 주장한 사람이 목표는 하여튼 김대중 지지하는 것이 저희들 목표니까 그걸 절대 양보 안 하겠다는 거죠. 보통 그 운동부의 내부에 소위 NL계 주장이었어요. 우리나라 이게 좀 제야 운동단체가 사실 NL계 그런 단체들이 많아요. 많은데 그 사람 의사들 간출됐는데 그래서 뭐 민교협은 나중에 그게 결성됐을 때 민교협은 참여는 안 했습니다. 참여는 안 했고 그러다가 나중에 민주노총의 지도부가 바뀌었어요. 지도부가 비록 민주노총의 지도부가 NL계 지구가 맡고 있다가 좀 비NL계, 좀 PD계라 할까? 이런 사람이 민주노총 위원장이 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 전국연합 이런 형태의 연대군단체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 단체 민주노총이었습니다. 제일 중요한데 이거는 안 된다, 하면서 상설적 민중 공동투쟁을 위한 어떤 상설적 그런 연대 기구를 만들자 하면서 민중연대를 만들었습니다. 민중연대를 만들었는데 그러면 그때부터는 정치적 대표자라는 이 표현 안 썼죠.
그리고 오직하자가 민중생존은 투쟁이라든지 뭐 그런 데 또 집중하고 뭐 이런데 거기에 민교협이 참여를 했습니다. 민중연대가 참여를 했는데 그러니까 민중연대 민주노총이 그런 식으로 나가니까 이제 그 중심을 만들어졌습니다. 앞에 그거는 아빠 조금 전에 전국연합을 해산하고요. 그런데 이제 그게 전국연합 민중연대 참여했던 좀 정치적 성향으로 보면 NLD와 PD가 다 함께 참여하는 식이었어요. 그 당시 거기에는 참여했는데 나중에 이제 이 NLD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들어서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는 뭐 민주노동당 지지하는 식으로 하면서 이 독자적 진보정당 쪽으로 또 NLD들이 그게 이제 집중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하면서 민주노동당도 어떻게 보면은 나중에 보면은 그 정파적으로 보면은 NLD와 PD의 연합체예요. 그 안에 내부에 연합체인데 그러면서 서로 간에 뭐 의견을 조정하면서 나가는 식이었죠. 그런데 이제 이 NLD들이 민주노동당을 어떻게 보면 좀 접수하자 하는 형태로 좀 하면서 그 당시 때가 이제 비판지 지휘운동하고 이런 사람들이 그 이후부터는 또 많은 부분들이 이제 민주노동에 가입을 하기 시작하면서 민주노동당이 다수파가 되면서 자기들 중심으로 이제 민주노동당 운영해 나가는 식으로 나가기 시작을 했는데 그러다 보면 그게 이제 불씨가 돼가지고 특히 이제 그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를 누구를 할 것인가 문제를 둘러싸고 좀 참신한 사람, 맨날 근영길만 내세울 게 아니라 근영길 벌써 두 분이나 나왔어 있고 너무 올드 보이고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좀 참신한 인물을 내세우자 하면서 심상정을 그 당시 때 대선 후보로 하자고 했는데 그렇게 안에 분위기를 잡아가는데 또 근영길을 내세웠어요. 그쪽에서. 그러면서 근데 김영길 씨가 그 총선에서 그 대선에서 대패를 하는데 뭐 그런 거를 계기로 해가지고 뭐 민주노동을 혁신해야 된다 뭐 사타가 나중에 이게 탈당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아예 이좀 PD계 중심으로 해가지고 민주노동 다 탈당을 해가 지보신당을 만들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보정당이 민주노동당과 지보신당으로 나눠지 버리는 생겼죠.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 이제 민교협 참여한 민중연대 기구는 그게 우리도 민교협 차원에서도 상당히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하면서 각종 민중투쟁을 지원하고 연대하는 그런 뭐 활동을 많이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여러 가지 왜냐하면 또 민주노총의 지도부가 좀 NLD로 바뀌고 하면서 민중연대 치고는 안 되겠다 뭐 이렇게 판단을 했는지 이미 지금 한국진보연대라고 있습니다. 민중연대가 있는데 그냥 놔두고 그냥 그대로 뭐 해산 절차도 하나 받아놓지 그냥 놔두고 고사시켜버리고 한국진보연대를 딱 만들어버리는 거야. 만들면서 그럼 자기들 NLD로만 딱 채우는 식으로 뭐 이렇게 돼서 민교협이 참여했던 민중연대 투구는 나중에 민중연대 그 기구가 해산되면서 더 이상 좀 참여 안 하는 식으로 돼버리고 뭐 이렇게 노동자 투쟁이라든지 뭐 비정규직 노동자들 투쟁이라든지 또는 뭐 정리해고된 노동자들 투쟁이라든지 이런 것을는 우리 그냥 민교협의 독자적 판단이라서 이렇게 그 다음부터 뭐 연대하고 뭐 지원했던 뭐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제가 17기, 18기, 19기 공동 의장직을 맡았는데 제가 부수장이라든 손호술 교수들이 다 앞에 다 하고 상당히 저는 좀 늦게 맡았습니다. 맡았는데 정책위원장 한 번 1년 맡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주로 제가 뭐 제 개인적으로 좀 활동을 개인적으로 뭐 민교 배우이지만 더욱더 힘을 쏟았던 거는 더 이상 민교중앙집행부에
민주에서 뭐 활동하기에는 내 개인이 좀 적극적으로 활동했던 부분과 너무 이 시간이 겹치고 해서 내가 중앙집행부는 더 이상 들어가기 어렵다. 뭐 이야기를 하고 주로 제가 뭐 제 개인적으로는 뭐 한국 노동 이론 정책연구소로 해가지고 그 연구자들과 노동운동 활동가들이 이렇게 서로 결합하는 형식의 연구소로 만들었는데 그 연구소 소장을 맡으면서 거기에서 굉장히 많이 집중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뭐 현장에서 미래를 이라는 뭐 이렇게 소식지도 만들고 회기도 만들고 하고 그다음에 한국 노동운동의 그 진도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그래도 그 나름대로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런 연구소로서 활동을 좀 하고 그다음에 또 좀 좌파 정치 운동 이런 쪽에 많이 좀 참여하는 식으로 해서 좀 활동을 하다가 했는데 뭐 좌파 정치 운동에 참여는 내 개인적으로는 좀 실패 연속이에요. 내 뜻대로 혼자 좀 안 맞게 흘러가는 게 기본적이었던 것 같아요. 나는 이 좌파 정치 운동 이 부분들이 그때도 뭐 여러 이 단체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있었는데 그 나름대로 상당한 그 성장 가능성 있는 그런 단체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보면 항상 자기 중심으로 하려요. 다 다른 쪽하고 연대를 안 하는. 항상 똑똑을 하다. 예를 들면 뭐 이제 그게 사회당이라고 만들어졌는데 청년진 그게 앞에는 청년진보당이라는 식으로 하는데 그 학생운동 조직으로서 굉장히 큰 조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좀 더 다른 세력들하고 좀 이렇게 힘을 합치고 했으면 상당히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다 싶은데 딱 자기 혼자 판단하면 맨날 자기 독자적으로 선거되면 자기 후보 내다가 또 깨지고 하고 계속 이렇게 세력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좀 같이 연대하라 해도 잘 안 돼요. 참 안 돼. 다 자기 중심적으로. 그걸 못 벗어나서 한국 좌파 정치 운동이 이렇게 성장하지 못하는 또 그것도 많이 작용한다고 봅니다. 자기들 간에도 연대를 잘 못했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국민성위 21일 운동이라고 처음으로 이렇게 뭐냐면은 이 노동자 총파업 투쟁을 전개하고 그 이후에 그런 성과의 바탕 위에서 민주노동당을 만들기 직전에 국민성위 21이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그 당시 때 근영길 대표가 이제 대선 후보로 국민성위 21 대선 후보로 나가는 거죠. 그런데 그 논의에 우리 좌파 연대 이런 쪽도 참여하자. 나는 이제 강력하게 참여하자. 참여했는데 그 참여시키는 것도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참여를 했어요. 그런데 막판에 참여했어요. 막판에. 그러다가 이제 그런데 또 근영길이가 후보로 나와가지고 뭐 일어나라 코리아 뭐 고려 연방공화국 뭐 이거를 막 내세우고 하니까 막 발칵 안에 뒤집어져 버렸어요. 그야말로 전형적 NL구호로 내세워가지고 대선을 돌파를 하니까 이걸 어떻게 돌파하느냐는 그러다 이제 근영길이가 그거를 쭉 접어버렸어요. 접어버리고 다른 식으로 이제 뭐 했는데 특히 이제 했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뭐 부자 정세라든지 뭐 이런 것들 중심으로 내세우고 하면서 했는데 그 나름대로 표를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3.75 처음으로 대선 후보로 나가고 3.75 받았으니까 이게 뭐 그런 그 나름대로 상당히 받아서 그게 이제 나중에 민주노동당 만드는데 밑거름이 됐죠. 밑거름이 됐는데 거기도 좌파 이제 참여하자. 해서 국민성위운동에 참여했는데 일어나라 코리아 그 사건 그랬더니 다 빠져나가버린. 다 빠져나가니까 나만 계속 남아있을 수도 없고 그렇게 뭔가 뭐 잡아다니 나타나면 그걸 또 안에서 바꿔나갈 생각을 하고 뭐 이런 걸 좀 인지를 하면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안 되더라고. 그 다음에 민주노동당이
만들어냈을 때도 좌파적인 쪽들이 이게 하나에 들어가자 참여하면서 민주노총 내부에서 하나의 좌파 정파로서 그런 블로그로서 활동하면서 뭐 하는 게 안 좋겠느냐. 내가 독자적 정당으로 만들기에는 이 대중정당으로 나가기에는 뭐 선도정당을 만든다든지 뭐 전위정당을 만든다면 몰라도 우리가 대중정당을 만든다면 같이 해야 된다고 뭐 이야기했는데 그것도 안 먹히고 안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뭐 그 위에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그 위에 뭐 여러 가지 다 참여해 뭐 여러 가지 그 외에 뭐 진보 통합 운동도 좀 참여해보고 했는데 다 실패자입니다. 다 실패자였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17기, 18기, 19기 민교협 공동의장직을 맡게 됐는데 앞에 뭐 제가 교수나 손호술 교수라든지 다 제 후배 교수들이죠. 당연히 제가 선배니까 맡으려면 좀 먼저 맡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해야 되는데 다 후배 교수 하고 난 다음에 제가 맡는 식이 돼서 좀 그렇더라고요. 그렇지만 제가 이제 맡았을 때가 딱 그 2004년입니다. 2004년에서 2007년까지 맡았는데 노무현 정부가 언제 들었었느냐 2003년에 들었었거든요. 노무현 정부 들어서서 1년 후 그 다음에 2007년까지 맡았는데 노무현 정부가 2008년에 끝나요.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끝나기 1년 전 그 3년간을 제가 맡았는데 의무대표 서울에서는 저하고 주경복 교수와 공동 의장으로서 활동을 맡았습니다. 지방에 뭐 다른 분이 계시고 근데 이제 주경복 교수는 주로 교육 문제에만 자기가 전담하고 하고 저는 이제 교육 문제 중심으로 참여한다든 하는 것은 주경복 선생이 중심적으로 하고 나는 그 외에 다른 문제들 활동하는 식으로 이제 좀 역할 분담도 하고 뭐 했습니다. 물론 뭐 역할 분담 넘어서서 같이 할 때도 있었지만 그리고 이제 주경복 교수는 그 민교협 공동대표 활동을 하는 것을 어떤 거기에서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진보교육감에 출마를 했죠. 처음으로 교수 출신들이 교육감에 참여하는 것이 주경복 교수 처음입니다. 근데 이 선생은 주로 이제 전교조 내에 좌파 세력들의 지지를 받고 딱 선거운동본부를 딱 좌파 중심으로 딱 꾸렸더라고. 그러니까 뭐 선명하게는 선명해요. 여러 가지 선명하게 뭐 이게 했는데 저렇게 될까 싶은 생각을 많이 가졌죠. 조금 예의를 넓혀야 되는데 그런 당선되려면 그런데 일단 뭐 선명한 구호를 내세우고 했는데 뭐 그래도 생각보다는 많이 받았어요. 상당히 많이 받아가지고 처음으로 이 교수 출신들이 교육감이 될 수 있다는 시범을 보여준 것 같아요. 그걸 보고 나중에 그 다음에 김상곤 교수가 경기도 교육감으로 출마해서 당선됐고 그 다음에 또 민교육 추천을 받아가지고 강노현 교수가 또 교육감 나가서 또 당선되고 그 다음에 조희영 교수가 또 어떤 추천을 받아가지고 해서 또 어쨌든 당선되고 그러니까 교육감을 주경복 교수는 좀 이렇게 이 민교협 출신 그 진보 교육감이 탄생하는 어떤 첫 디딤돌이 됐다면은 거의 한 세 분 정도 교육감을 배출을 하기도 했죠. 뭐 거기에 대한 평가 문제는 뭐 별개로 하더라도 어쨌든 뭐 적극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동의장을 맡으면서 사실은 노무현 정부 시기인데 정말 중앙집행부를 꾸리기 어려웠어요. 뭐 활동하는 선생님들 애들 다 활동하고 근데 그 선생님 다 나와서 다 집행부 활동하러 가기도 그렇고 새로운 사람은 안 보이고 그 다음에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니까 특히 이제 좀 전라도 지역에 있는 선생님들이 대거 민교협 활동에 접어버려요. 이제 새로운 세상에 왔으니까 뭐 민교협 활동 필요하느냐 뭐 이런 생각 많이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또 상당히 힘이 빠져나갔죠. 또 노무현 정부가 들었으니까
또 우리 경상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민교 학생들이 또 대거 또 노무현 정부 지지 운동을 하면서 막 한 천몇 명 선거 운동도 벌리고 뭐 하면서 하다가 노무현 당선되니까 또 그쪽으로 쏙 많이 빨려드는 거고. 그러니까 민교 명령이 많이 축소됐죠. 민교 명령이 축소된 데다가 또 지금 중앙집행부는 정말 끄기가 어려워가지고 정말 내 간사 한 사람만 데리고 이제 처음에는 뭐 일하는 식으로 하나 되고 식으로 했는데 뭐 좋은 점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뭐 회의를 하려면 그것을 토론도 하고 해야 되는데 한 사람 내 밖에 없으니까 내가 결정하는 거 참. 이 독재가 이런 기구나 싶은 생각. 그런데 내가 그거는 제가 뭐 원해서 하는 그런 건 아니고 원칙같이 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래도 능력 끌어 나가야 되겠죠. 그러다 나중에 몇 사람들이 같이 뭐 힘을 보태주고 하면서 뭐 했습니다. 하면서 참 제 개인적으로 선언문을 많이 썼습니다. 선언문을 선언문을 많이 썼는데 거의 일주일에 한 번 정도로 쓴 것 같아요. 좀 짧은 거, 어떤 경우는 긴 거. 한 3년간 계속 일주일에 한 번 긴 거 뭐 해가지고 계속 쓰니까 제가 이게 성명서 제조기가 되는 제조기가 되는 시간이. 그 당시에 거의 뭐 민교협 공동의장 하시부터는 제가 학교에서 이게 학술제 논문 쓰는 거 아예 포기해버렸어요. 그거 쓰는 대신 성명서 쓰는. 그래도 뭐 가능하면은 제가 쓴 거를 다른 사람 인문학자들한테 한번 보여줬어요. 아무래도 인문학자가 내 글을 한번 보면은 그래도 뭐 글자 하나 꽂혀도 보니까 운율이 살아나더라고. 특히 강예선생한테 많이 부탁을 했고 우리 제가 선생님도 또 이렇게 많이 썼죠. 나중에 뭐 그때도 뭐 서울대 법이나 그 전에 그때도 많이 썼어요. 그래서 그걸 하나 뭐 다음에 한번 다 찾아가서 한번 모아놔두고 내가 하여튼 객관했던 거 한번 그래도 책 한 권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많이 썼습니다. 뭐 중요한 거는 좀 길게 쓰고 가능하면 설명서는 그 사태의 핵심을 잘 잡고 쓰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게는 뭐 문필가라고 좋은 설명서를 쓰는 거 아니에요. 사태의 본질을 이걸 정확히 깨뚫을 때 좋은 설명서가 나오는데 단순히 뭐 문장력이 좋다 해가지고 좋은 설명서 나오는 거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재정적으로 상당히 어려웠어요. 뭐 재정적으로도 뭐 이렇게 뭐 중앙민교육에 돈이 잘 안 모여요. 일은 좀 해야 되겠는데 돈이 없으니까 항상 쪼달리고 해서 뭐 가능한 대로 뭐 이렇게 중앙민교육 재정을 좀 이렇게 보충하려고 상당히 노력은 했지만 참 어렵더라고요. 어려운데 그래서 뭐 어떨 때는 주로 이렇게 민교육 뭐 중앙위원회라든지 회의할 때 주로 이렇게 제가 쭉 중국에 분해를 보면 돈을 제법 많이 가지고 있는 분해들이 많아요. 중앙민교회는 돈을 안 내고 자들끼리 돈을 모아있는데 제법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잘 찾아가지고 일부러 그 학교 가서 개척을 하고 야, 그랬던 비용도 너들 내라 하면 다 내더라고. 내더라고요. 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만나서 야, 중앙민교회에 또 돈 좀 내라 하면은 또 그런 걸 계기로 해서 중앙민교회에 돈을 내는 분야도 생기고 그랬어요. 그전에 안 내다가 어떤 데는 뭐 돈을 엄청나게 모았는 분야도 있더라고요. 자기들끼리 쓴다고 중앙민교회 하나도 안 보내면서 그리고 또 뭐 특별회비식으로 많이 좀 걷었어요. 예를 들면 뭐 한미 FTA 반대 저지 투쟁을 위한 기금 마련해야 되겠다. 우리가 뭐 활동하는데 그래서 이게 특히 이제 돈이 있다고 싶은 분야에다가 SNS로 탁탁 보내면 그렇게 마지 못해서 자기들 돈을 좀 보내주는 식으로 해서 그런 것도 많이 충당을 했는데 앞으로도 혹시 회의를 할 때 좀 분야에 좀 돈이 있다 싶은 그 분야를 찾아서 가서 해요. 알겠습니다. 저녁 식사라든지 그런 거 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저들도 또 좋아하더라고요. 저희들 찾아가고 하니까. 그래도 그래 어렵지만 또 이렇게 투쟁을 하면 여러 가지 뭐 투쟁을 하면 부산에 간다 뭐 이런 가서 많이 했는데
그래도 예로 또 많이 참여를 해요. 부산에서 교수도 우리 서울에서뿐만 아니라 부산에서 내라 그 FTA 문제 때문에 했는데 그때 교수들은 한 200명 정도 참여를 했던 것 같아요. 200명이면 엄청나게 많이 모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민족이 살아있다 싶은 이런 느낌을 많이 받기도 했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투쟁은 주로 노무현 정부에서도 계속된 신자유주의적 한국 사회의 신자유주의 구조 개편, 신자유주의 정책을 그냥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반대하는 투쟁을 좀 최대한 전개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한미 FTA의 반대인데 특히 초점은 이 금융세계화. 그다음에 FTA가 한국 농업에 주는 피해, 농민세계 이것도 상당히 좀 부각시도를 했습니다. 세계자본주의 체계가 제가 알기로는 이 제2차 대전 이후에 처음에 세계자본주의가 출범할 때는 국민경제의 상대적 자립성, 상대적 세계자본주의 체제가 다 포섭되지만 그래도 상대적 자율적 공간을 상당히 좀 만들어주는 식으로 했습니다. 그 핵심이 금융자본의 국제적 이동을 제한하는 거였어요. 금융이 함부로 왔다 갔다 못하게 하는. 했는데 왜냐하면 금융자본의 이게 완전 자유로운 이동, 국제적 이동 이게 엄청난 다음에 문제를 일으킨다 하는 그 2차 대전 전에 어떤 자기들 경험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했던 것 같다가 신재 세계화 바람이 불면서 금융자본의 이렇게 자유로운 이동 이거는 허용하였고 그리고 오늘날 미국의 자본주의 체제가 금융자본 헤게모니에 입각해가지고 패권을 유지해 나가는 식이죠. 그게 근데 어쨌든 그런 부분, 농촌민들의 일본은 미국하고 그 FTA를 안 맺은 가장 중요한 이유가 농업 문제 때문에 그래요. 일본은 당연히 FTA 맺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안 맺는 이유가 안 맺었죠 지금도. 안 맺었어요. 그게 내가 할 때는 농업 문제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래서 FTA 안 해도 미국하고 잘 지내잖아요. 잘 지내는데 어쨌든 그렇게 참 집중적으로 했는데 근데 한 1년간 투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그 마무리는 제2회 조동문 교수 공동할 때 조동문 교수가 했는데 결국 저지는 못했지만 처음에 이렇게 한미 FTA 문제를 반대 투쟁을 처음으로 시작한 데는 어디냐 하면 한국의 영화 예술인들입니다. 막 외국 영화가 외국이 그냥 들어와서 국내 시장을 독점해버리면은 한국 자체의 어떤 영화 산업이 죽을 수 있다. 그래서 문화 다양성을 확보라든지 하면서 상당히 반대 투쟁을 했는데 그게 이제 거기서 동력이 상당히 이제 식어갈 때쯤 됐습니다. 그때 우리가 한미지 반대 학술 단체 공표를 만들었는데 우리가 이 학술 공통이 만드는 것부터 그 다음에 그 FTA 반대 투쟁을 위한 연대 투쟁의 가장 중요한 처음에 시발한 문화예술들이 했지만 우리 교수단체들이 만들었던 그것이 다음에 연대 투쟁을 만들어내고 하는 데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학술 공대 집회를 이화예술인들하고 한번 같이 한 적이 있습니다. 광화문으로 해서 했는데 그때 이제 내가 항상 영화로만 보던 배우들도 오고 했는데 나는 김혜수가 그렇게 키가 작은지 처음 알았어요. 영화로만 볼 때 상당히 큰 줄 알았는데 옆에서 뚝 뒤로 보는 김혜수인데 이만해. 애 같이 작더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여아인들하고 같이 이렇게 시위를 나갔는데 종로 쪽으로 나갔어요. 종각 정도 나가는데 와 하는 사람들이 그런 것이 와서 구열해요. 그래 우리를 보고 한 사람도 김혜수하고 나타나니 야 김혜수 있다 사람 오더라고. 말씀하시는 김혜수가 그 브라운컨 왕받은 그 김혜수가요? 아니 여자 있잖아 여자. 지금 한 50대 정도 됐죠? 이제는 저 나이가 많죠. 한각 가까이 되냐? 김혜수. 아니 있잖아요. 브라운컨 광고하는 그러니까 그 무슨 마담으로 도박 그 사람 우리나라 육체파 유로사니. 이런 것 같은데 지금 이제 거의 6시간. 야, 그래서 이 여관들이 참여하는 것 자체 이렇게 느꼈는데 어쨌든 근데 그런데 어쨌든 나중에 FTA 이게 여론조사에 그런 내가 한 1년 이후부터 해서 국민 여론이 바뀌어가지고 반대가 많아질 때가 있었습니다. 이따가 나중에 또 바뀌어버리지만 그래도 그렇게 반대 여론이 많을 때까지 올리는 데는 상당히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게 민중연대, 하방연대로 할까? 이렇게 비중력 공작투쟁, 공작투쟁 이게 적극적으로 최대한 결합해서 했던 것들이 중요한 사업이었고, 그 다음에 우리 대학 민주화와 대학 공공성 학부를 투쟁, 그 다음에 이렇게 또 그 당시에 이렇게 해직된 교수라든지 이런 분이 많았어요. 김명호 교수. 아이고 그 사람 참 부러진 하살 김명호. 아이고 나는 최대한 내가 해줄 수 있는 만큼 최대한 해줬어요. 우리 민족 차원에서. 근데 이 사람 컨트롤 불가니 완전히 차이가 온차이. 양구 석구. 석궁 부러진 하살 부러진 석궁. 어쨌든 그런 투쟁 했고, 그다음 또 그런 것들이 중심이었던 것 같아요.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 다음에 좀 특이할 만한 건 우리가 고영구가 그 당시에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 같은 각 단체 만들어졌거든요. 검찰도 경찰도 만들고 국정원도 만들었는데 국정원에서 고영구 원장이 그 진상조사위원회 국정원 조사위원회를 자기들 그냥 일방적으로 위원들을 위촉해가지고 만들면은 그래서 발전 노는 결과물을 전부 다 국민이 안 믿을 거다. 그러니까 국민이 믿을 수 있게 하려면은 이게 민협이라든지 제야민주화 단체라든지 이쪽이 추천하는 사람들 구성했을 때 거기서 나오는 법을 믿을 거다 하면서 우리한테 이제 들어오라 하는 거예요. 민협 들어오라. 그래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나가지고 참여 여부를 논의했는데 어떤 사람은 참여하자, 어떤 사람은 참여하자, 어떤 사람은 반대야. 이 잘못하다는 덜러리버서 이러니까 참여하지 말자 하다가 이 진상조사위원회에 필요한 모든 자료들을 국정원에 남김없이 다 제공해준다. 자기들이 해준다. 그리고 거기에서 논의에 일체 자기들 관여 안 하고 하겠다. 자료만 제공하면 이런 걸 다짐을 받고 이제 나중에 최종적으로 그 국정원 때문에 얼마나 피해를 본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참여를 했는데 우리가 이제 손호철 교수로 민족 대표로 가서 저도 이제 그 때문에 고영구 중앙정보부에 한두 번 고영구 만나러 또 한두 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참 감회가 무량하더라고요. 맨날 국정원에 가면 맨날 잡혀야 들어가지고 꼬문다고 하다가 처음으로 원장 초청해서 들어가니까 근데 고등학교 동기가 하나 있었는데 이야 기재균이 말이야 니 옛날에 맨날 잡혀온 놈이 원장 초청으로 오다니 참 천지개벽했다. 근데 어쨌든 손호철 교수 열심히 활동했죠. 활동하고 그래도 했고 그거 이야기를 혹시 듣고 싶으면 우리 손호철 교수한테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하나 에피소드 그냥 하나 이야기하면 우리
금강산에 가서 연주회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금강산에서 한 교수들 그 당시 5, 6, 최 교수님도 가셨는데 아따 근데 막 가서 막 마지막 전날 밤 막 제가 하나 사고를 쳤고 나는 이제 구경하러 가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탁 쳐다보는데 거기에 김정인 위원장이 방문한 지역이 있는데 거기다 기념비를 하잖아. 김정인 위원장 그 구경했던 사람이에요. 기념비인데 그 기념비 상석이 있는데 그걸 뭐라고 밟았거든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의도적으로 밟았다는 거야. 그래서 그때 저는 안 갔어요. 안 갔어? 의도적으로 밟았다는 거야. 나는 지금 매양을 실수로 잡았는데. 그런데 강정우 선생이 그때 따라갔어요. 근데 강정우 선생이 뭐 그때 뭐 물어본데 갔다 와고 시끄러워가지고 자기 아기를 상당히 이렇게 북쪽에 묵힐 거다 해가지고 하더니 강정우 선생이 가서 이야기를 해도 꼼짝도 안 하는 거야. 나중에 저희 대표 저희 챙겨 와서 해야 뭐 이랬더니 강정우 선생이 자기 나섰다고 완전히 저 북에 안 묵히는 거야. 북에서 딱 묵히는 사람 두 사람이 있어요. 문익환 목사하고 임수경. 이 사람 이야기하면 우리 북한에서 혹시 북한에 갈 일이 있으면 문익환 목사를 받을까. 근데 지금은 이제 그때만 해도 금강산 가는 마마무무 가는 수 있어서 지금은 이제 앞으로 갈 수 없었거든요. 그 이제 저때쯤 가는 게 뭐 어렵고 그때도 그래도 그때는 뭐 금강 가는 것쯤이야 뭐 아무것도 아니다 싶어도 가다가 그런 시기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 또 마지막 전날 구경을 안 하고 선생들이 그 앞에서 막 계속 낮부터 술만 먹어요. 오색철 선생 술을 먹어요. 완전히 취해가지고 막 오성방가를 야 그래도 참 북한에 그때 군인들이 그래서 한국에서 온 진보 교수들이라고 봐줬어. 안 줬으면 그 고성방가라 지고 막 그때 그 자리에서 한번 김진우 수령 욕하는 소리 안 나왔어. 땅이 나왔으면 다 잡히더라고. 해가지고 뭐 그런 게 있었는데 그것도 사실은 그런데 한번 그 연수회를 한번 하고 나니까 상당히 좋더라고요. 한 5, 60명 가가지고 그뭐 떠들고 돌고 뭐 하면 가니까 그 민족 활동하는 데 많이 그 추동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뭐 주로 뭐 민족 활동 이야기 뭐 다 여러분들 좀 그런데 저 민족 130인사를 보니까 그동안에 선언문 같은 거는 좀 어떻게 좀 정리가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어디 좀 정리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또 40주년 때는 좀 그거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이 정도로 그리고 이제 참 이게요 마지막으로 저는 그야말로 민결맨이었어요. 제가 뭐 중앙집권에서 일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어쨌든 뭐 민교협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민교협이 내 대학 생활에서 그리고 이거 주로 뭐 사회 참여 좀 상당히 좋은데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좀 중요한 것이 민교협 활동은 이 시민운동단체들이 지향하는 바와 같은 그런 운동하고 차이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뭐 민중연대라든지 하방연대를 상당히 중시하고 우리는 이제 민교협이 가능하면 그 민중연대 단체들과 연대하는 단체. 근데 시민운동단체라든지 이쪽은 좀 너무 친정부적이야. 친민주당적이고. 그래도 주로 뭐 그쪽에 수용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 뭐 이런 거 내고 뭐 이런 건데 그쪽에서 놓치고 있는 그런 좀더 중점을 두고 뭐 해왔지 않느냐. 물론 좀 민교협이 또 뭐 공동회장에 따라서 좀 뭐 시민연대 시민운동 단체적 성격으로 좀 더 갈라하는 경향도 생기기도 했지만 그래도 지속적으로 보다 연대운동을 한다면은 민중연대, 하방연대를 보다 중시하는 그런 뭐 노선을 걸어왔지 않느냐. 뭐 그런 전통은 앞으로도 계속 좀 이어갔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좀 여기 바로 이동을 할까요? 시간이 제가 말씀하십시오. 우선 아까
그러니까 민교협 창립이 우리가 뭐 공식적으로 6월 26일로 7월 달로 아닙니까? 그러니까 6월 26일날 사실 만나기로 했는데요. 평창교협이라고 그 당시 교수 해직된 교수분들이 예전에 뭐 김중인 선생 이런 분들이 산에 갔다 와서 많이 이제 가던 식당이 평창동에 있는 평창면역이었는데 거기서는 경찰들이 막아가지고 창립식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월 17일 날 성균관대학에서 모여서 거기서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나 우리가 공식적으로는 민교협의 창립일이 6월 26일이라고 했습니다. 네, 7월 하신 건 맞긴 맞아요. 근데 사실은 6월 16일, 26일 하려다 못 모이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6월 26일 날은 갔었는데 7월 달 회의는 못 갔습니다. 제가 이제 8월 달에 프랑스를 나가게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못 갔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지혜 문제입니다. 이게 본래 우리가 애초에는 지역회입니다. 지역회. 리전, 지역회예요. 그래서 이제 대구, 경북 지역회 이렇게 광주, 전남 지역회. 근데 나중에는 이제 지혜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가지지자 지자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가지지자라고 하면 중앙에 소속돼 있다는 뜻이고 지역회는 민교협은 원래 지역회 연합회입니다. 그래서 독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고 또 이 초기에는 지역회마다 다 거기 어른들이 있었어요. 중앙에 물론 김중인 선생 뭐 이렇게 있었지만 그 연배 또래 뭐 송규숙 선생 뭐 전북에는 뭐 배용동 선생 저 뭐 하일민 저 부산에는 하일민 뭐 이런 분들도 어디에 여기 저 대구 경북에 그분 뭐예요 하여튼 어른들이 다 있었어요. 그 또래들이. 예, 그래서 대구는 김상기 교수. 절대로 중앙하고 이렇게 딸렸다는 생각이 아니고 연합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초기에는 지역회였습니다. 지역회. 근데 그게 언제부터 바뀌어가지고 지혜로 바뀌더라고요. 중요한 지적이시죠. 예, 그래서 그거는 우리 협의회였었고 그래서 중앙하고 지역하고 정서가 상당히 다릅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김대중, 김영삼 이런 정치인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미 92년도에 김영삼 씨가 당선이 됐잖아요. 그 대구 경북이 무슨 이상해지더라고요. 그 양반은 사실은 저 군사 정권하고 같이 합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DJ가 대통령 당선이니까 뭐 대구 광주 전남 확 떨어져 나가고 운동의 동력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의 할 정서가 달랐고 그래서 사실 김정일 선생님이 정책위원장 하실 때 문제가 굉장히 많았어요. 뭐냐면 지방에서 그 성명서 문안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러니까 소위 이제 NL적 성향을 드러내야 되는데 너무 민중연대에 강하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 상임의장을 늦게 되신 겁니다. 지방에서 반대해가지고. 하라도 뭐 할 생각이 없었는데. 하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눈치를 봐가면서 그러니까 김장곤 선생 같은 경우는 이제 눈치를 계속 그쪽 조율을 하고 그런 걸 잘했죠, 사실은. 김장곤 선생이나. 근데 이제 그러나 중앙민교협은 기본적으로 이제 이른바 그 당시로 말하는 피드적 성향이 민중연대 성향이 강했고 서로 그래서 그 양해가 되는 그 대신에 우리 하는 일은 관여하지 않고 이런 식의 그 것이 있었고 김대중 선생님 되신 거는 이제 이미 동력이 떨어져서 상당히 그래서 중앙민교협이 누군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손호철 선생님이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김대중 선생님이 들어오신 걸 거예요. 예, 제가 그 당시 분위기를 공동의장할 때 있었던 좀 있었던 것 중에 한 두 가지부터 이야기하면은 한참 법학대학원 로스쿨. 그때 이제 우리 교환은 근력별로 어느 대학 소속 법학대학원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근력별 전부 다 국립 법학대학원을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오면 전부 무료로 하고 그 대신 나중에 법정이 되면은 공익을 위한 법정에 활동하고 입장을 위한 이런 대안으로 하면서 각 대학에다가 소속시키지 말자 근육들로 이 안을 냈는데 나는 이제 이 법률대학원을 설치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대학은 반대할 거라고 생각하죠. 자기들 서울대 우리는 법률
그 자신 있는데, 근데 법학대학원을 이렇게 유치할 가능성이 없는 대학들 있잖아요. 찬성할 줄 알았어요. 근데 아무도 찬성이 안 돼. 어쨌든 뭐 다른 식으로 넓히자 이야기만 하지 않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그쪽이 대학을 받아주면은 그걸 해가지고 좀 그 다음은 뭐 대학 체제 개편 나오는 중에서 이것도 뭐 처음에 강남훈 교수가 안냈는데 그 다음에 제가 좀 본격적으로 안도 만들고 뭐 해본 것이 입학시험, 대학 입학시험 제도를 폐지하고 자격고사만으로 들어가는 너가 그러니까 초중등 교육을 그냥 일장에 조교식으로 일장에 막 수료했는데 그것만 보는 자격시험만 보고 거기 합격하면 다 들어갈 수 있는 누구든지 다 들어갈 수 있는 국립 그게 시험을 보고 그 사람들이 처음에 어디로 들어가냐 하면은 국립교양대학으로 들어가자. 그래서 국립교양대학을 만들고 그래서 국립교양대학만 마치고 난 다음에 바로 사회에 진출할 수도 있고 그런 이제 일종의 교양 과목 이게 자기 선생님이 그때 서울대 개편한 내신이 몇 년이신가요? 그 다음에 그걸 한 다음에 이제 일반 대학의 3학년, 4학년 이 경우는 대학원 진학을 목표로 하는 애들만 들어가는 기본적으로는 해서 그거는 이제 시험 보고 들어가고 그러면은 일반 대학원 들어갈 때는 일반 3학년, 4학년 올라갈 때는 그거는 뭐 시험을 봐야 되지만 그거는 이제 교양대학에서의 성적이라든지 이걸 가장 중시하고 해서 받아주고 그 다음에 교양대학에 들어갈 때는 자격고사만 보기 때문에 입시로부터 해방시키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런 식으로 한번 안을 내가지고 한번 좀 했는데 이게 뭐 받아주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앞으로도 기회 있으면 좀 그런 취지로 뭐 했으면 싶은 생각도 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장애 선생님 그 말씀만 예. 몇 년도 2001년 그 전에 이미 그렇죠. 선생님 서울대학교의 대학원 대학원 중심 대학 아니 예, 말씀을 더 듣고 싶지만 이제 좀 저는 한 가지 더 하면 서울대학교 안에 대학 이야기 나왔으니까 나는 이제 국립대학과 국립대학교 사립대학이 80% 차지하잖아요. 그래서 사립대학은 어차피 응용학문 중심 대학이 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왜 해가지고 그러니까 기초학문 중심 대학이 될 수 없어. 그래서 뭐 나는 대학이 뭐 연구 중심 대학이냐 교육 중심이냐 이것보다는 국립대학은 기초학문 중심 대학이 되면 좋겠다. 기초학문 하고 뭐 어차피 그 사립대학 그렇게 가니까 기초학문 대학 그러면은 기초학문인데 이거는 프로젝트를 하더라도 국가로부터 받는 프로젝트. 기초학문, 기초과학기술 이런 거니까 산하협동 이런 건 전부 다 사립대학에 다 맡기고 그게 주도하게 하고 물론 굉장히 참여를 할 수 있지만 주도는 거기서 하고 국립대학은 국가로부터 이렇게 받는 이런 그런 식으로 좋겠다. 뭐 서울대학교도 뭐 한다면 그렇게 가면 좋겠다 많이 주장을 했는데 그것도 바로 서울대학교도 사실 완전 응용학문 중심 대학이지 지금 뭐 경영대, 뭐 법대, 뭐 이런 데가 다 설치지. 사회대, 뭐 인문대, 뭐 이런 자연과학 때는 지금 전부 다 그게 딸려 있는 식으로 돼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그대로 놔두시고요. 근데 지금 비가 와서 차가 지금 몇 대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네? 아, 예, 그러시죠. 예. 선생님 여기 그대로 앉으시고. 잠깐만. 이거 예.